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제 하나를 건너뛰고 바로 주제 9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38쪽부터 40쪽입니다. 학습지는 13쪽, 14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외란과 호란이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화 한 편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아마 안 봤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인 남한산성은 한 장소이거든요. 어딘지 아십니까? 다음 지도로 볼게요. 자, 이 지도는 서울의 지도입니다. 옛날의 서울, 즉 수도는 어디까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정도가 옛날의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남한산성은 그 밑에 있는 이 정도 되는 큰 산성이에요. 이렇게 산을 삥 둘러싸서 안에 다양한 시설들까지도 존재했던 그런 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은요, 전략적 요충지로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조선의 임금들이 이곳으로 피신을 했던 그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인조라는 조선의 왕은요, 이곳으로 피신을 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쳐들어온지 아십니까? 네, 여진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7일간 항전을 하다 결국에는 항복했던 사건이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정확하게 200년이 지나면요, 나라에 큰 위기가 두 번이나 겪게 됩니다. 하나는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이 조선을 침략하게 돼요.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방의 여진이라는 민족이 조선을 또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조선은 이렇게 큰 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조선이 건국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큰 혼란과 그리고 그 혼란 두 가지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회적 모습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3쪽의 학습지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13쪽의 학습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지입니다. 바로 임진왜란의 학습지예요. 13쪽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정리할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이런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고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는 이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 전기에 일본과의 외교 정책이 어땠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일본과의 외교 정책. 일본과는 크게 강경책과 회유책 두 가지 방식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왜구라고 해서 일본의 해적들이 호시탐탐 조선으로 침략하는 사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서 세종이라는 왕 때는요, 바로 그 왜구의 본고지였던 쓰시마 섬이라는 곳을 정벌하기도 했었어요. 쓰시마 섬 정벌. 이종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러한 강경책도 하기로 했지만 조선은 일본과의 회유책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조선의 물건과 문물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게 일본의 요구였어요. 자,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일본과 무역을 하기 위한 항구들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 항구가 총 몇 개였냐면 3개였어요. 그래서 삼포라고 합니다. 3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네, 부산포, 연포, 제포 같은 3포를 개항해요. 지금으로 치면 부산과 울산과 창원 이 정도를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리고 이 항구에다가 일본과 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외관이라 부릅니다. 삼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해요. 이 두 가지를 설치한 이유는 제한적으로나마 일본과의 뭐를 허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무역을 허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역시도 불만입니다. 네, 우리는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무역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만을 품고 소란을 일으키곤 했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삼포회랑 같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큰 혼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응을 해서 조선은요, 이런 혼란스러운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나의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게 바로 비변사였어요. 비변사는 처음에는 일본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서 극복하고자 했었죠.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임진왜란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조선의 입장에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전쟁 초기에는 되게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다가 다시 한번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7년 만에 끝나게 되는 사건이 임진왜란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혼란스러웠던 일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 시대, 바로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내부의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이 갖고 있었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조총이었습니다. 네, 총을 들고 이제는 조선으로 침입하게 되죠. 네, 조선은요, 이 조총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많이 당황을 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조선의 연전연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선조가 어디까지 피난하게 됩니까? 네, 의주라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도 이제 피난하게 돼요. 이제 의주를 넘어선다? 그러면 바로 명나라예요. 조선을 버리고 이제 명나라까지로 갈 생각으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에 이제는 들고 일어났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지에서는 관군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해전에서는 수군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이 이끌었던 수군의 활약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는 내 땅, 내 고향, 내 가족들을 지키겠다라는 일념하에 수많은 의병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명나라까지도 참전하게 되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연합군은 평양선을 탈환하는 등의 성과를 얻게 되고요. 평양선까지 뺏기게 되자 일본은요, 이제는 화해하는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랑 협상을 할까요? 네,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랑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흐름이 우리 교과서의 사진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죠. 39쪽을 보면 네, 수군과 관련 있는 거북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북선을 앞세워서 수군들이 힘을 냈다.
자, 그리고 곽재우의 사람의 동상이 있네요. 자, 이 곽재우는 대표적인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이었습니다. 곽재우를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이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지키고자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평양선 탈환도가 있네요. 그쵸?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선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양선까지도 탈환하면서 조금씩 조선의 승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강화 협상은요, 결국에는 결렬되게 됩니다. 명나라도 일본도 서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이 다시 침략하게 돼요. 그게 정유년이라 해서 정유년에 다시 한번 혼란이 있다 해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났지만 이제 수군이라든지 관군, 의병들의 활약으로 결국에는 팽팽하게 조선을 잘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고요. 일본군은 철수하게 됨으로써 7년간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은요,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참전했던 나라들이 뭐였습니까? 조선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또 누구로 참전하죠? 네, 명이라는 나라도 참전합니다. 그쵸? 동아시아에 있었던 가장 큰 국가 3국가가 참여했던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요, 주변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조선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조선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게 됨으로써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요.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됐겠죠.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세금을 걷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에 끼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끌었던 세력이요, 무너지고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쿠가와는 임진왜란에 자신의 병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에 일본은 정권이 바뀌게 돼요.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세웠던 막부를 바로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성립되게 돼요. 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도쿠가와는요, 조선한테 우리 다시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국교 회복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지 않았으니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게 돼요. 조선이 그 요청 받아들였을까요? 네, 결국에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사신들을 파견하는데요. 우리는 그 사신을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통신사를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SKT 아닙니다. 네, 통신사 파견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일본은요, 문화적으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성리학이라는 것이 일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화가 엄청 발전하게 돼요. 도자기입니다. 조선에서 수많은 도자기 공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도자기 문화가 엄청 성행하게 돼요. 자, 우리 교과서에 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39쪽에 보면 한 비석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도조 이삼평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갔던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도자기 문화를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엄청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신격화를 시켜놨어요.
지금도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름도 앞에다 도조라 부릅니다. 도자기의 시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도자기 문화도 발전하고 다른 문화도 발전했던 게 일본의 영향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조선을 도와서 군대를 파견했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중국에 있었던 나라는 명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명나라가 원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무리해서 조선을 돕겠다고 이제 군대를 보냈었죠. 그래서 명의 국력은 더욱더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명나라의 통제를 받았던 여진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여진이라는 민족이 만주에서 성장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후금이라는 나라까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성장하고 누가 약해졌다? 명나라가 약해졌다는 게 중국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의 이야기였고요. 자, 우리 1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병자호란에 대해서 함께 공부 한번 해볼게요. 1592년부터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조선을 도와줬던 어느 나라가 쇠퇴했다고요? 그렇죠. 명나라가 쇠퇴하고요. 누가 성장했다고요? 후금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조선은요. 선조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집권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명나라와 후금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은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바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진이 세웠던 후금은 어떻게 취급했었습니까? 오랑캐 취급을 했었어요. 조선보다 낮은 민족이라고 취급했었습니다. 섬기는 나라와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당연히 명나라 편을 들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는 국가고요. 후금은 점점 성장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을 들 건가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명의 손을 들어줄까요? 후금과 같이 손을 들어줄까요? 광해군은요, 그 사이 어디에서 외교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명 편도 아니고 후금의 편도 아니라서 중립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립 외교를 했던 게 광해군의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과서 40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40쪽을 보면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조선의 군사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후금입니다. 지금 조선의 군사들이 후금한테 뭐 하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죠. 바로 광해군은요, 이 강옥립이란 사람한테 너가 명나라를 도와서 싸우되 상황을 봐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후금한테 항복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중립 외교에 불만을 품었던 사대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랑캐 편에 서겠느냐 해가지고 이 광해군을 어떻게 벌어요?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인조와 그 사대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조는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명나라의 편에 서겠죠. 오랑캐를 배척하고 명나라 편에 서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자로 어려운 말로 친명,
어디랑 친하고요? 네, 명나라랑 친하고 배금. 누구를 배척한다고요? 그쵸. 금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해서 칙명 배금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3단계예요. 자, 조선에서 칙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누가 화가 날까요? 그렇죠. 후금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자, 처음 후금이 쳐들어왔던 사건을 우리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정묘호란 때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국왕도 피신하게 되었고 후금 역시도 명나라와 싸우다 보니까 이제 금방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조선과 약속 하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금과 조선은 형제 관계를 맺겠다. 우리 형제처럼 좀 친하고 형 동생 하면서 지내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정묘호란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묘호란 이후의 상황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후금이 이제는 청이라는 나라를 아예 세워버렸습니다. 그쵸? 더욱더 강해진 거겠죠. 그리고 이제 청을 세우고 나서 중국을 제패했으니 조선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해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 보고 청나라를 임금으로 선결하라고 요구하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조선은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오랑캐를 섬기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해서 싸움을 주장하는 주전론이 있었고요. 반면에 야, 청나라 너무 세다.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 그들과 화해하자라고 하는 주화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선은 주전론과 주화론 이 두 세력이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게 되자 청이 대대적으로 침략하게 되어 이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와 조선은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47일 정도의 항전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나와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곳이 삼전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나서 청나라는요 이 조선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 비석이 여기 있는 삼전도비예요. 자, 이 비석에는요 되게 재밌는 게 앞면에는 한자로도 적혀 있고요. 옆면에는 몽고로, 그 뒷면에는 만주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 청나라의 공과 치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바로 삼전도비입니다. 지금 이 삼전도비 어디인지 아세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네, 롯데월드예요. 서울의 롯데월드인데요. 나중에 애인 생기면 롯데월드만 가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 바로 옆에 삼전도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러 가세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 자기야? 여기는 바로 청나라에게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던 삼전도비란다. 이런 거 알려주면 엄청 좋아하겠죠. 이것도 꼭 보러 가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던 게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었겠죠. 오랑캐에게 사대라니 정말 치욕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북벌론입니다. 청나라겠죠.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왕이 인조 다음의 왕이었던 효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효종이 서인들과 함께 군대를 확충하고요,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했었어요. 물론 효종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에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 자, 다른 반응도 있었겠죠. 야, 우리 인정하자. 청의 문물 유익해. 그래서 그들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는 이들을
학론이라 부릅니다. 북,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18세기에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학론이 대두되게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하셔서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안녕!